여러분은 돈 없는 노후에도 자식이 효도하고 친구가 곁에 남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내 손에 돈이 없으니 50년을 같이 산 부부조차 남보다 못하더군요. 37년의 피땀, 아들 셋 자식들에게 퍼준 2억 3천만 원. 제 인생의 대가는 고작 텅 빈 통장과 한 움큼의 약분이었습니다. 돈이 마르자 가장 먼저 아버지라는 이름부터 사라지더군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됐고 든든한 동반자였던 아내조차 이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노년의 진짜 현실입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라 믿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부모는 기둥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노후 빈곤 70살 가장이 온몸으로 겪어낸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노후의 진실, 지금 그 민낯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배고팠던 기억도 있고 학교 대신 일터를 먼저 알았던 모진 세월도 보냈습니다. 그래도 참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했고 23세 제조업체에 취직해 37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습니다. 부장이라는 이름표가 제 인생의 훈장인 줄 알았고 정년 퇴직하던 날 아내와 함께 그 꽤 컸던 퇴직금을 어떻게 쓸까 이야기하며 꿈에 부풀던 저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 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이 가슴 위에 얹혀있는 듯한 기분, 그 답답함이 매일 아침 저를 잠에서 끌어올리곤 합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벽지가 누래진 자리에 시선이 멈춥니다. 예전 같으면 저거 도배 한번 다시 해야겠다 싶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제는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니까요.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을 엽니다. 매일 아침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혹시 하룻밤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싶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확인하지만 역시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510만 원. 그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비상금 정도로 여겼을 그 돈이 지금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면서 제 손에 쥔 모든 것이 고작 이 숫자 하나라니 참으로 허망하기만 합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부엌에서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가스불 켜는 소리.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마주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게 싫어 이불 속에서 조금 더 버텨봅니다. 예전엔 출근 준비하며 넥타이를 고르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다녀올게 인사하던 그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침은 다릅니다. 갈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이 그저 하루가 시작되고 또 의미 없이 끝날 뿐입니다. 잠시 후 찌개 냄새와 함께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밥 먹어요.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의무적인 목소리입니다. 저도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습니다. 마주보고 밥을 먹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밥상머리 대화가 사라진 지도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저 정막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꺼봅니다. 창밖 너머 아파트 단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달렸는데 왜 내 손엔 고작 500만 원뿐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이라는 말 뉴스에서 나올 때만 해도 저는 준비 없이 늙은 남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510만 원짜리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이 마르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전화는 뜸해지고 약속은 줄어들더니 이젠 하루 종일 연락 오는 곳 하나 없습니다. 빈곤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세상에서 지워져 가는 과정이더군요. 저는 지금 그 시린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6년 2월 그 퇴직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37년을 몸담았던 회사 정문을 나서면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23, 가슴 설레며 처음 출근하던 날부터 부장이 되어 퇴직금 봉투를 손에 쥔 60 그날까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제 다시는 이 문을 열고 직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뻐근하고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잡채까지 차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더군요. 수고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것들 다 해보며 살아요. 아내의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 이 정도면 우리 부부 노후는 충분할 거라 믿었기에 이제야 우리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며 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끝내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다며 찾아왔더군요.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들 장가 보내는 날을 고대해왔던 터라 처음엔 참 기뻤습니다. 순간 퇴직하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결국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신혼집이 문제예요. 전세가 너무 올라서 저희 둘이 모은 걸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족한데? 반반 하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도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억 원이 부족하다는 아들의 말에 거실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 장가 보내는 게 부모 도리인데 해줘야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해주마. 우리 아들 잘 살아라.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약속받은 아들은 절을 하고 나갔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들 이제 잘 살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을 장가 보내고 2년쯤 지났을까요? 우리 집의 자랑이었던 둘째 녀석이 결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녀석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을 땐 저와 아내 모두 둘째 녀석 하나는 정말 믿음직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죠. 하지만 그 믿음직하던 녀석도 결혼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쑥스럽게 말을 꺼내는 아들 녀석의 얼굴에서 미묘한 머뭇거림이 느껴지는 순간 제 가슴은 벌써부터 조마조마해졌습니다. 형이 결혼할 때 그만큼 보태줬는데 둘째라고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녀석은 대학원 다니느라 모아둔 돈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형처럼 전셋집을 맞추려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 물음의 녀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8천이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도 형한테 해준 것보다는 적잖아요. 형보다 적게 도와달라는 그 말이 오히려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은 해줬는데 너는 안 된다는 말, 그 냉정한 소리가 부모로서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8천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공부 끝나면 학비 대주신 돈은 일해서 꼭 갚겠다던 둘째 녀석의 약속은 결혼과 동시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돈은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막내 녀석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공부보다 사업에 눈이 밝은 녀석이었는데 30에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진짜 될 것 같아요. 동업자도 있고 생각해둔 아이템도 있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엔 좀 망설였습니다. 형들한테도 결혼 자금이며 전셋집이며 다 해줬는데 막내한테만 안 할 수 없다는 마음, 그리고 녀석 특유의 자신감이 반반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태 도와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아버지, 저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내 녀석은 결국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업은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돈도 연락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꼭 갚겠다는 아이들의 말을 믿고 싶어 퇴직금이며 적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자식들 앞길 열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고 그렇게 평생을 배웠으니까요. 2억 3천만 원이라는 제 37년 인생의 결과물이 자식 셋에게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다 퍼주고 나면 자식들 효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와 고작 500만 원뿐인 통장입니다. 가끔 거실에 앉아 500만 원짜리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심하고 서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절반만 줬다면, 아니 아예 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좀 달랐을까? 돈이 있을 때는 든든한 기둥이었던 부모가 돈이 마르는 순간 짐이 되어버리는 이 서글픈 현실. 자식에게 내 삶의 칼자루를 넘겨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기둥도 아니고 짐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제 모습이 참으로 쓸쓸합니다. 아들 둘 결혼시키고 몇 년은 그래도 참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얼굴을 비췄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밥도 한 끼 먹었지요. 며느리들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 앉아 손자 녀석들 재롱 부리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노후의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남들과 다르다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뒷바라지했으니 내가 늙으면 당연히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말이죠. 그 굳건했던 믿음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사실 정확히 기억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서서히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그렇게 조용히 제 곁을 떠나갔으니까요. 처음엔 명절 때 오던 발길이 뜸해지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처가 쪽에 먼저 가야 해서요. 애들이 갑자기 아파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같은 핑계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더니 어느 해 추석엔 아예 셋 다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저는 아내한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저 우리 둘이 마주 앉아 텅 빈 거실에서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흘러나오는데 우리 집 거실엔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설거지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걸 봤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도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으니까요. 전화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큰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더니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그 다음엔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둘째는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막내는 아예 연락이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먼저 전화하기가 점점 싫어지더군요. 큰맘 먹고 아들한테 전화했다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전화했나 싶어 민망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저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싶어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통장을 확인하고 나니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150만 원.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아무리 아껴 써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군요. 관리비의 공과금, 식비의 약값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다. 제 말에 아들은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벌써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별건 아닌데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말이다. 연금만으로는 엄마랑 둘이 쓰기가 참 힘드네. 제 말이 끝나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지금 쪼들려요.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저도 정말 죽을 맛이에요. 아버지는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담보 대출.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한동안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이 녀석 학원비 한 번 안 끊어준 적이 없었는데 결혼할 때 1억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쥐어줬는데 돌아온 말이 고작 담보대출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한테도 한번 운을 떼봤습니다. 큰아들한테 그런 대답을 들었으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좀 힘든데 도와줄 수 있겠니? 저도 요즘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버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팔고 작은 데로 옮기시면 돈이 좀 생기지 않아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치우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막내한테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아주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한편에 있는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 묻은 앨범을 펼치니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소풍 가던 날, 운동의 날, 그리고 첫째 녀석 돌잔치 때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그 시절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저한테 담보대출을 권하고 아버지 전화에 집을 팔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효도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줄 게 있을 때, 부모 손에 뭔가 쥐어져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비어가는 순간부터 자식들의 발길도 같이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얼굴도 그리고 마지막엔 마음까지 멀어지더군요. 그게 서운하냐고 물으신다면 서운하다 마다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서운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잘 키우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건 아마 우리보다 더 윗세대의 이야기였나 봅니다. 지금 세상에서 효도는 부모의 통장 잔고에 비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쓸쓸하고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제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제 노후에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다면 한 달에 한 번 갖는 바둑 모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67명이 꼬박꼬박 모였습니다. 4주에 한 번씩 동네 기원에서 만나 바둑을 두고 같이 밥 먹으며 커피 한 잔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그 하루가 저에겐 참 소중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무기력해지기 쉽다는데 저는 한 달을 꼬박 기다리는 그 낙 하나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모임 날이면 친구들은 어김없이 번듯하고 좋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국산 대형 세단은 기본이고 수입차를 몰고 오는 친구도 있었죠.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좋은 차 한 대 정도는 굴렸고 그게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관리비에 보험료, 기름값까지 차 유지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부담스러워지면서 결국 차를 처분한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임날 버스에서 내려 친구들이 능숙하게 주차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이야기들도 예전과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정치, 건강 얘기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은근슬쩍 돈 얘기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퇴직하기 전에 아파트를 2채 사뒀거든. 지금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한 달에 130 정도 들어오니까 연금이랑 합치면 뭐 살만하지. 한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으면 다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알아서들 잘 살아줘서 고마워. 큰놈이 명절마다 와서 용돈을 쥐어주는데 받기가 미안할 정도라니까. 얼마 전엔 우리 부부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줬다니까. 제주도 여행이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자랑을 보탰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내 차를 바꿔줬어. 아버지 차 너무 낡았다고 나는 괜찮다는데도 기어이 새 차를 사주더라고. 자식이 차를 바꿔줬다는 친구, 명절마다 두둑한 용돈을 받는다는 친구, 그리고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밥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자랑들 틈에서 제가 꺼낼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그 4,000원이 오늘따라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밥값을 나눠내고 커피값을 나눠내고 나면 하루에 3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적으며 계산해보니 그 3만 원은 우리 부부의 이틀치 식비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이제 그 돈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겁던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달 모임 날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장소와 시간이 올라왔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천 번 고민 끝에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제 지갑이 아팠던 것이었죠. 그래, 다음에 봐 친구의 짧은 답장 하나가 돌아왔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저는 모임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왜 안 오느냐고 묻지 않더군요.
채팅방은 저 하나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활기차게 잘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이미 친구들은 제가 빠진 자리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모임 사진 속엔 6명의 친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빠진 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진은 꽉 차 보였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채팅방의 알림을 껐습니다. 차마 방을 나가지도 못한 채 그저 알림만 꺼두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당당했습니다. 번듯한 직함이 있었고 좋은 차를 몰았으며 팝자리에서는 제가 먼저 카드를 꺼내 결제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나누었던 웃음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편이 달라지니 만남의 온도도 신기할 만큼 달라지더군요.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편끼리 어울려야 마음이 편하다는 그 냉정한 사실을 말입니다. 월세 받는 친구들, 효도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비참함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싫었던 겁니다. 우정도 결국 비슷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냉혹한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섞였던 사람들이 형편이 어긋나는 순간 서로가 어색해지는 법이니까요. 제가 모임을 끄는 건 친구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한 자랑 속에서 점점 투명 인간처럼 변해가는 제 자신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채팅방은 여전히 제 휴대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알림이 꺼진 채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직접 돈을 벌고 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현관을 나서면 아내는 늘 배웅을 해줬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을 아내에게 건네주고 아내는 그걸 받아 기분 좋게 살림을 꾸렸지요. 내 말 한마디면 온 가족이 귀를 기울였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가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장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고 돈을 버는 사람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사실 정확히 짚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주 조금씩 제 지갑이 얇아지면서부터 그 권위도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 할 때 제가 그거 꼭 필요해? 하고 한마디 던지면 예전엔 그렇긴 하네요 하고 물러서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맞받아치더군요. 말투가 달라진 겁니다. 제 말에는 더 이상 무게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조차 예전엔 아내가 저에게 맞춰줬지만 이제는 나 저거 보고 있었는데 하며 리모컨을 가져가 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작은 서운함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구들을 만난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엔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요즘은 그게 참 신경이 쓰입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남의 집 이야기가 하나씩 따라왔거든요. 오늘 정자 만났는데 정자 남편은 퇴직금을 잘 굴려서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온다더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난달에 부부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대. 자식들이 보내줬다나 봐. 아내의 자랑 섞인 한숨을 들으며 저는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아니, 보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70인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내의 말투에선 저를 향한 원망이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신 탓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가시가 무엇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하나 놓인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는데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여보, 나 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내의 말에 제가 뭔데 하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연금 150만 원으로 둘이 사는 게 말이 돼요?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알아. 제 짧은 대답에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파트라도 팔면 돈이 좀 생길 텐데 왜 이 집만 붙들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아내가 다그쳤지만 저는 밥이나 먹어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밥이나 먹으라고요? 지금 밥이 넘어가요?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여전히 묵묵히 밥만 씹었습니다. 그 침묵이 아내를 더 화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거실에 있던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황혼이혼. 뉴스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우리 집 부엌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 먹자, 약 먹었냐, 그런 꼭 해야 할 말들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50년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입니다. 연애 시절부터 치면 무려 48년입니다. 그 긴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말이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낯선 사람과 사는 것보다 더 외롭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도 돈을 벌고 있었다면 우리 관계가 이랬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아내도 저에게 이러지 않았을 거고 저도 아내에게 이토록 무기력하지 않았겠지요. 가장의 위신이라는 게 결국은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이 있을 때는 제가 이 집의 중심이었지만 돈이 없어지니 저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심도 아니고 짐도 아닌 그저 밥 먹고 잠자는 존재일 뿐입니다. 50년 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마르니 그 정마저 같이 메말라갔습니다. 이건 아내를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답답하고 괴로웠을 테니까요.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돈 없는 노년이 마주해야 할 너무나도 시린 현실 말입니다. 그 시린 현실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만큼은 절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아파트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993년에 이 집을 샀지요. 그때 처음 계약서를 쓰던 날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요. 아내는 텅 빈 거실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면서 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그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세를 전전하다 겨우 마련한 내 집이었으니까요. 아이들 셋이 거실을 뛰어다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곳. 이 집은 저에게 단순히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고 제 인생의 절반이 이 벽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이 소중했던 집이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니 관리비가 30만 원 남짓 나오더군요. 1년에 2번 내는 재산세, 겨울엔 난방비, 여름엔 전기세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서 관리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 식비에 약값, 병원비, 생활비를 써야 했으니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 번듯하게 살면서 정작 두 노인은 매일 쪼들리며 사는 꼴이 된 겁니다. 아내가 처음 집 얘기를 꺼낸 건 퇴직하고 4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가면 어때요? 그럼 돈이 좀 생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을 왜 팔아? 제 버럭하는 소리에 아내가 맞받아쳤습니다. 왜 팔긴요? 지금 관리비도 부담이고 이 넓은 집에 우리 둘뿐인데 방 2개가 다 비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 집은 못 팔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내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집을 팔면 제 마지막 자존심조차 무너질 것 같았고 제가 가진 유일한 것이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저를 붙들었으니까요. 아내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을 팔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막아섰습니다. 큰 집에 살아야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고,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어딜 가느냐고, 나중에 애들이 오면 집이 넓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비겁한 핑계라는 걸요. 애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제 체면은 이미 오래전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겼는데도 저는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으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30평 아파트, 이것만 쥐고 있으면 그래도 아직은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허황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슷한 처지의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팔고 근처 빌라 전세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야, 만식아. 솔직히 말하면 나 집 팔길 참 잘한 것 같아. 아파트 팔고 나니 손에 목돈이 생기잖아. 집값도 요새 많이 올랐어. 그 돈 은행에 넣어두니 이자도 나오고 관리비 부담도 없고 말이야. 처음엔 좀 거시기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편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친구는 쐐기를 박듯 말하더군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지금 세상에 부동산이 노후 해결해주던 시대는 지났어. 당장 내일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 친구의 그 말이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며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관리비 걱정에, 난방비 걱정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 졸이는 이 생활이 결코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이 집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허덕이는 모습. 그건 그저 화려한 성에 갇힌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30평 아파트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두 끼 밥값조차 빠듯한 노인. 그 간극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결코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주소지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꺼내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진짜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집 크기가 제 노후를 책임지지 않고 아파트 평수가 저를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이 이 나이에 저를 당당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인정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집을 피우며 버텼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노후의 몇 년을 그토록 쪼들리며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마르는 것보다 내 몸이 무너지는 게 훨씬 더 두려웠거든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과 건강, 그 소중한 두 가지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이 가장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던 건 퇴직하기 딱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당뇨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저 약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된다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병원비가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몸이 건강해 특별히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었어요. 아파도 그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카드를 긁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평범했던 카드 한 장을 마음 편히 긁을 수 없는 날이 오리라고는 말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몸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약은 기본이고 혈압이 오르면서 혈압약이 추가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정형외과를 제 집 드나들듯 다녀야 했고 어깨가 아파 한의원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한 군데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 나이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 한 달에 나가는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실비보험도 있고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뒀던 돈이 있었거든요. 퇴직하면서 자식들 다 퍼주고 나서도 우리 부부 노후를 위해 이건 절대 손대지 말자고 아내와 약속하며 챙겨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했던 돈이 처음 줄어든 건 퇴직하고 5번째 해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갑자기 어지럽다며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심한 빈혈 때문에 하루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상금에서 꺼내 썼습니다. 그 다음 해엔 제 차례였습니다. 주치의가 당뇨 합병증 검사를 권하더군요. 눈 검사, 신장 검사, 신경 검사. 항목마다 돈이 붙고
비급여 항목까지 섞이니 검사비만 9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비상금에 손을 댔고 잔액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 해엔 아내 무릎 수술, 그 다음 해엔 제 어깨 주사 치료. 매년 한 번씩은 꼭 큰돈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10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비상금이 줄어갔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문득 통장을 열어보니 비상금 잔액이 고작 510만 원 뿐이었습니다. 비상금이 어느새 510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프고 먹고 버티며 살았을 뿐인데 돈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제는 정말 아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아픈데 병원을 안 갈 수도 약을 안 먹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 뒤로는 병원 가는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번엔 또 추가 검사를 하자고 하진 않겠지. 약이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갔지만 이제는 아파도 일단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조금 있으면 낫겠지 하며 참고 기침이 오래가도 그저 감기겠지 하며 버텨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허리가 요즘 많이 아픈데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아파? 좀 많이 아파요. 그럼 가봐야지. 짧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MRI라도 찍으면 얼마나 들지? 병원비 때문에 아내의 치료를 망설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 그 비참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프다고 다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하는 게 노후 빈곤의 서글픈 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나이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건강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돈이 마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파서 돈이 나가고 돈이 없으니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니 몸은 더 나빠지는 이 잔인한 악순환. 그 속에서 비상금은 어느새 51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몸이 버텨줄 때 그 비상금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사정이 있어도 그 돈만큼은 악착같이 지켰어야 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평생의 자존심이었던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몇 달을 혼자 끙끙대며 생각했고 수천 번도 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밥을 먹다 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자. 제 말에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버텼어. 미안해. 그 두 마디를 내뱉는데 목이 좀 메더군요. 아내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에 팔렸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낯선 사람에게 넘기던 날 이삿짐을 다 빼고 나서 텅 빈 거실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던 거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푹적이며 모이던 거실, 그리고 아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와서 손뼉을 치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그 거실. 멍하니 그 공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하더군요.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는 다 보내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빌라 전세로 옮겼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요. 처음 며칠은 확실히 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쓸 일도 없는데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버리면서 묘하게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정리가 다 끝난 뒤 작은 거실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긴 좁네요. 근데 우리 둘이 살기엔 좋은데? 아내의 말에 제가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늑하네요.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나누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손에 쥔 돈으로 우선 비상금부터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이자라도 조금씩 나오게 안전한 곳에 나눠 넣었습니다. 매달 나가던 무거운 관리비 부담이 사라지고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일도 없어졌습니다. 연금의 소소한 이자까지 더해지니 비로소 숨통이 탁 트였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장을 보러 갔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굴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좀 비싸지 않아요? 묻는 아내에게 괜찮아 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하더군요. 좋아하는 걸 고민 없이 사도 된다는 것, 그 평범한 일이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인지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돈이 좀 생기니 아내와 다투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어디 집 영감은 이렇다더라 하는 소리를 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하고 그냥 넘길 수 있게 된 거죠. 마음의 여유가 결국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돈이 없을 때는 말 한마디가 다 싸움의 불씨가 됐는데 돈이 좀 생기니 같은 말도 그냥 허 웃으며 흘려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5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알량한 돈 때문에 서로 등 돌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우습고도 씁쓸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제 엄마를 통해 자식들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렇게 연락 없던 큰아들 녀석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많이 적적하시죠? 저는 잠깐 침묵하다가 괜찮다라고만 했습니다. 이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새 집은 어때요?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찾아뵐게요. 라는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리더군요. 둘째도 며칠 뒤에 연락이 왔고 막내도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번에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답장을 보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참 씁쓸하게 말이죠. 통장에 돈이 좀 생겼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서 그렇게 조용하던 녀석들이 일제히 살아났습니다. 역시 자식도 부모의 통장을 보고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서운하냐고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기대를 버리니 실망할 것도 없더군요. 지금 저는 이 작은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 가끔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봅니다. 재미는 없어도 그냥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저도 따라 웃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노후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 평온이구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너무 많은 것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될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 큰 집이 있어야 한다는 고집, 가장으로서의 헛된 체면, 그것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잘못됐을 뿐입니다.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겼어야 했고 체면보다 현실을 먼저 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어야 했습니다. 친구도 너무 붙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형편이 달라지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라 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친구가 나빠서도 혹은 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며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허전한 마음 대신 돈 안 드는 취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몸에 맞고 내 생활 형편에 딱 맞는 취미 말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매일 동네 공원을 걷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되고 도서관에 들러 책 한 권 빌려 읽는 것도 충분히 근사한 취미가 됩니다. 돈 들여 억지로 어울려야 하는 시끌벅적한 자리보다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를 갖는 게 노후엔 훨씬 더 값진 법입니다. 그리고 아직 몸이 버텨줄 때, 어디 큰데 아픈 곳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소소한 일자리라도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매달 단돈 얼마라도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통장에 찍히는 그 묵직한 느낌, 사실 그게 노후를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 되어주거든요.
일을 하면 몸도 움직이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니 절로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그 이유가 생긴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건강할 때,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배우자조차 제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제가 준비한 만큼만 제가 살 수 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큰 집을 고집하고 계신가요? 그 집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집을 지키느라 허덕이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그 마음에 딱 반만 쓰세요. 나머지 반은 오로지 나를 위해 남겨두세요. 그리고 비상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세요. 그게 노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 삶을 만드는지 저는 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어보지만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가슴이 서늘해지지도 않습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롯이 내 숫자고 내가 지켜낸 내 돈이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피 4천? 이건 분명 거품이야. 남들이 다 오른다고 할 때 나는 반대로 간다. 모두가 사는 그 순간 저는 이것에 올인했습니다. 떨어질 때 나만 돈 벌면 되지. 처음엔 300만 원 벌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하지만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물타기, 또 물타기,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3개월 후, 이 주식 불장의 저만 2억 5천만 원이 4,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67세 제가 선택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도 지금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진 않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말 어느 아침 TV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67세. 2년 전 정년퇴직을 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천이라. 평생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화면 속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코스피 4012.45, 2.47%. 이건 분명히 거품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직장생활,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년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 총 2억 원. 이게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후는 이 돈으로 충분해. 은퇴할 때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등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무릎 조심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북한산 자락, 약 2시간의 가벼운 코스?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오릅니다. 오늘도 6명이 모였습니다. 철수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지. 나도 그래. 산을 오르며 친구들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자식 얘기.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산 후 오후 1시, 등산로 입구에 있는 단골 카페.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6잔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아, 시원하다. 등산하고 마시는 커피가 최고지. 이때 옆자리 친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들 삼성전자 봤어? 오늘 또 올랐어. 10만 원 코앞이야. 10만 전자 가져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이 과장 너 샀다며? 응, 나 7만 원에 샀거든. 지금 9만 8천이니까. 거의 3천만 원 벌었어. 헐, 대박. 나도 SK하이닉스 사서 2천 벌었다. 테이블이 들썩였습니다. 저만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철수야, 너는 안 했어? 응, 난 안 했어. 아이고, 이 양반아. 지금이라도 사. 코스피 4천 시대야, 4천. 친구들의 신난 목소리.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4천이라는 숫자가 정상일 리 없어. 이건 분명히 작전이고 거품이야. 곧 떨어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도 주식 얘기가 들렸습니다. 나 이번에 2천만 원 벌었어. 진짜? 뭐 샀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두가 미쳤어. 이게 정상일 리가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불안함, 소외감, 나만 못 버는 건가? 친구들은 다 돈을 버는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TV는 여전히 경제 뉴스를 틀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수익률 역대 최고치, 평균 수익률 40% 돌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행 통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1억 원, 2년 전 퇴직금 1억 원, 총 2억 원, 이자는 연 2%,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33만 원. 이걸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을 30년으로 나누면 연간 670만 원, 한 달에 55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115만 원. 빠듯하긴 한데 살 수는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은 수천만 원을 버는데 나는 이자로 33만 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코스피 4천 거품.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과열 조짐. 조정 올 수도. 역사상 모든 버블은 터졌다.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 역시 거품이 맞아. 곧 떨어질 거야.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에 베팅하면 되는 거 아냐? 남들이 떨어질 때 나만 돈을 버는 거지. 새벽 2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주식 하락 베팅. 인버스 ETF. 코스피 인버스. 처음 보는 용어들. 하지만 개념은 간단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 이거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들이 다 망할 때 나만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진짜 안전한 투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권사 지점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 인버스라는 게 있다던데요. 아, 인버스 ETF 말씀이시군요.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네, 그걸 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7살입니다. 인버스는 초보자에게는 권하지 않는 상품인데요. 특히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더욱.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지금이 정점이에요. 곧 떨어질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4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됐어요. 그냥 계좌 만들어주세요. 얼마 정도 투자하실 건가요? 1억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2억? 고객님,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결국 계좌는 개설되었습니다.
코덱스 코스피 인버스 1억 원 전액 매수. 체결 완료.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평가 금액 1억 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곧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만 웃는 거지. 증권사를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월의 높은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은 떨어지겠지.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그 말을 되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원. 인생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증권 앱을 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코스피 3921.33, 마이너스 1.97%. 떨어졌어.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놀라 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야. 꿈 꿨어. 아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가 금액 1억 320만 원. 수익률 3.2%. 수익금 320만 원. 이틀 만에 300만 원을 벌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예금이라면 1년을 굴려야 200만 원입니다. 내 감이 맞았어. 역시 떨어지는 거였어. 그날 오전, 저는 다시 증권사 지점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그 젊은 직원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빨리 수익 내는 상품 없나요? 2배로 버는 거 있잖아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레버리지 상품 말씀이신가요? 지수가 1% 떨어지면 2% 수익이 나는 그거예요. 그걸로 바꿔주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위험합니다. 수익이 2배면 손실도 2배거든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올라가요. 지금 봐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 판단이 맞았다고요. 젊은 사람이 뭘 알아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릭 몇 번. 기존 인버스 매도. 레버리지 인버스 매수. 전환 완료.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또 등산 모임 날입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철수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응, 날씨가 좋아서 그래. 하산 후 카페.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요즘 좀 떨어지지 않아? 나 삼성전자 좀 빠졌는데. 괜찮아, 곧 오를 거야. 불안한 표정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곧 너희는 울게 될 거야. 4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날 저녁,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좋은 일이 있지. 오호, 뭔데요?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아내가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내년엔 손주랑 제주도 갈까요? 그래, 그러자.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6.5%. 일주일 만에 650만 원이라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은 벌겠는걸? 그로부터 며칠 후, 지수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확실한 건 4천을 다시 넘지 못한다는 것.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본격적인 하락장이 온다.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증권방송을 틀었습니다. 일시적 조정으로 보입니다. 저는 TV를 향해 말했습니다. 틀렸어, 다 틀렸다고. 다음 등산 모임 날. 오늘따라 친구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야, 요즘 장 왜 이래? 나 삼성전자 물렸어. 나도 1천만 원 날렸어.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봤습니다. 철수야, 너는 진짜 안 했지? 응, 안 했어. 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가 잃는 만큼 벌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900만 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 정말 1년에 1억도 가능하겠는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말이야. 이번에 투자를 좀 잘한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자요? 무슨 투자요? 주식 같은 거. 근데 좀 벌었어. 얼마나요? 한 800만 원? 아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대단한데요? 우리 영감님 실력이 있네. 저는 으쓱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더 벌 수도 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알아, 걱정 마.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그만둘게. 그날 밤 늦게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어. 중얼거렸습니다. 4천은 거품이었어. 이제 진짜 떨어질 거야. 만약 3천까지 떨어진다면 2억은 벌겠는걸?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된 기분. 남들이 다 틀렸는데 나만 맞았다는 우월감. 달콤했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곧 다가올 지옥을. 그땐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920, 3,980, 4,050. 저는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890만 원이었던 수익금, 620만 원, 310만 원, 80만 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면을 켰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코스피 4213.57, 3.24%. 4천을 다시 넘었습니다. 아니, 4200까지 뚫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숫자, 마이너스 1480만 원. 이럴 수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4250, 4280. 제 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2300만 원.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역사상 모든 거품은 터졌잖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벽 2시. 차트를 보고 또 봤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낙차는 더 크다. 지금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바보야. 곧 떨어질 거야. 분명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등산 모임 날 친구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야, 다시 올랐어. 나 물렸던 거 회복했어. 이제 진짜 5천 간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철수야, 너 진짜 안 했지? 응. 아이고, 이 양반아. 이제라도 해. 4200도 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타기다. 지금 더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 떨어질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예금 해지하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1억 정기예금 말씀이시죠? 네. 혹시 무슨 급한 일이 그냥 필요해서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 1억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 마지막 남은 예금.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증권 앱을 켰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매수, 1억 원 전액, 체결 완료. 이제 총 투자금은 2억입니다. 현재 평가 금액은 1억 8천, 손실 2천만 원. 괜찮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곧 떨어질 거야. 그럼 2억이 4억이 되는 거야. 아니, 5억도 가능하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3천까지 떨어진다면 거의 30% 하락. 레버리지 2배 상품이니까 60% 수익. 2억의 60%면 1억 2천만 원 수익. 눈이 번쩍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투자 어때요?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잘하신다며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그래. 대단하시네요. 요즘 장 좋다던데. 근데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세요. 알아, 걱정 마. 아들은 손주를 안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이너스 2,500만 원.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년에 용돈 많이 줘야지. 곧 떨어질 거니까.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투자 잘 되고 있어요? 응. 얼마나 벌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1천만 원쯤? 어머, 정말요? 응.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영감님 대단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2,500만 원 손실, 아내에게는 1,000만 원 수익이라고 거짓말, 총 3,500만 원의 간극.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다크서클. 조금만 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떨어질 거야. 반드시. 12월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선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안 볼 수도 없었습니다. 중독이었습니다. 휴대폰 없이는 5분도 못 견뎠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계속 계좌만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2,800만 원, 마이너스 3,100만 원, 마이너스 3,400만 원. 숫자만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긴다. 내가 오라. 시장이 틀렸어. 곧 증명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12월을 버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새해 첫날도 차트만 봤습니다. 지수는 또 올랐습니다. 코스피 4,310.2.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계좌는 더 참담했습니다. 평가 금액 1억 4,030만 원. 손실금 마이너스 5,970만 원. 거의 6천만 원. 2억을 넣어서 1억 4천만 원. 30% 손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엔 손주랑 제주도 갈까요? 작년에 못 갔잖아요. 저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트, 빨간 봉, 또 올랐습니다. 여보, 아내가 다시 불렀습니다. 응, 제주도 가자고요. 아, 그래. 정말 듣고 있어요? 아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듣고 있어.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 마이너스 5,970만. 이 숫자만 보였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아무것도 아니야. 휴대폰만 보지 말고 얼굴 좀 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10초도 못 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밝은 화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차트를 봤습니다. 4,300. 이건 말이 안 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온다. 이렇게 계속 오를 순 없어. 새벽 3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나스닥, 다우존스? 다 올랐습니다. 내일 한국도 오르겠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장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4,350.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텨.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더 물타기 하면.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1억 마이너스 이미 투자. 예금 1억 마이너스 이미 투자. 남은 건 집.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클릭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7천만 원.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 바닥이야. 여기서 물 타면 평당가가 확 낮아져. 떨어질 때 대박 나는 거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대출 신청. 5천만 원. 이틀 후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연세가 67세시군요. 네. 이 나이에 대출은 위험합니다만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 수리하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상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저는 주저없이 증권 앱을 켰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매수. 5천만 원 전액. 체결 완료. 총 투자금 2억 5천만 원. 현재 평가액 1억 8천만 원. 손실 7천만 원.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넣어. 제발, 제발 떨어져라. 그날 밤,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투자는 잘 되고 있어요? 응.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잘 되고 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나는 또 뭐가 잘못된 줄.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등산 모임. 친구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5천 간다, 5천. 이제 진짜 대박이야.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산 후 카페. 커피를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5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누군지 모를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느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7천만 원을 잃었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냥 7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안 돼. 끝까지 버텨야 해. 반드시 떨어진다. 그때까지만.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차트를 보고 또 보고 새벽까지 봤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휴대폰 속 빨간 숫자만 보였습니다. 제발, 기도했습니다. 제발 떨어져라. 하지만 시장은 제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1월 첫째 주, 지수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4,450, 4,500, 4,550, 매일 새로운 기록. 저는 매일 아침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손실이 커져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8천만 원, 마이너스 9천만 원, 마이너스 1억 원. 숫자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그날도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코스피 4,601.28, 4.12%, 4,600을 넘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평가 금액 5,420만 원, 손실금 마이너스 1억 9,580만 원, 거의 2억 5천을 넣어서 5천만 원 남았습니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 9시,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4,610, 4,620, 실시간으로 제 돈이 사라졌습니다. 5,400만 원, 5,200만 원, 5천만 원. 안 돼,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오전 10시 23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전량 매도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금 팔면 정말 끝이야. 2억이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계속 버티면 5천만 원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정말 매도하시겠습니까? 예. 체결 완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매도 금액 4,910만 원, 2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손실 2억 600만 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오후. 저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잔액 4,910만 원, 30년 직장생활, 정년퇴직금 1억, 평생 모은 예금 1억, 집담보대출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4,900만 원. 단석 달 만에 2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른 소파, 결혼 30주년 기념 액자, 손주 사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 저는 얼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왜 또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얼굴이 왜 그래요? 병원 가봐요. 괜찮아.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누군지 몰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죽여 울었습니다. 미안해. 밖에서 아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 칼로 무언가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2억, 30년의 인생, 다 사라졌습니다. 손절한 다음 날,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어제도 안 먹었잖아요. 나중에 먹을게. 아내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정오쯤,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계좌를 열었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잔액 4,910만 원, 2억 5천을 넣어서 4,900만 원, 손실 2억 원, 남은 빚 5천만 원, 실질 재산 마이너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결혼식, 아들 돌잔치, 승진 축하, 2년 전 정년퇴직 기념,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 노후는 이제 걱정 없습니다. 떠난 날 제가 한 말, 30년 모은 게 있으니까요. 자신감 넘치던 그 얼굴, 사진 속 저를 보니 토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울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월의 맑은 하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스피 4,000. 이건 거품이야. 그때 그 확신. 왜 떨어지지 않은 거야? 소리쳤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회상이 밀려왔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말. 고객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직원의 말. 이 나이에 대출은 위험합니다. 아내의 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아들의 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모두 경고했습니다.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애가 뭘 알아. 괜찮아, 걱정 마. 그 오만함, 그 확신,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67세, 남은 인생 20년, 국민연금 월 60만 원, 대출이자 25만 원, 남는 돈 35만 원, 한 달을 35만 원으로 계산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미쳤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쳤어. 저녁 7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여보, 저녁 먹어요. 배 안 고파.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나중에 먹을게. 여보. 아내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돈 다 날렸어.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밤 10시,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 개인 투자자 수익률 50% 돌파, 주식 부자 속출,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고개를 묻었습니다. 무릎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깨진 TV 화면만 깜빡거렸습니다. 제 인생처럼,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등산 모임도 전화도 모두 끊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김 과장 부인 만났어요. 다들 주식으로 대박 났대요. 우린 안 했으니 다행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녁 식탁.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손주 돌잔치예요. 용돈 100만 원 정도 줄까요? 그리고 여름엔 제주도 가요. 손주도 데리고.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좋지. 거짓말이었습니다. 100만 원 용돈도, 제주도 여행도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30년 고생했으니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누리며 살아야죠. 저는 밥을 삼켰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거울 속 낯선 사람, 10kg 빠진 몸, 움푹 들어간 눈. 어떻게 말하지? 여보, 우리 돈 다 날렸어. 2억을. 집도 담보 잡혔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당신만 믿어요. 결혼할 때 했던 그 말, 그 믿음을 저는 배신했습니다. 밖에서 아내 목소리. 여보, 괜찮아요? 응, 금방 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예능 프로그램, 평화로운 저녁. 하지만 제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세상 모르게, 소리 없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김철수, 67세,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코스피 4000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거품이야. 곧 떨어질 거야. 하락에 베팅하면 대박이겠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인버스? 처음 들어본 단어. 하지만 개념은 간단했습니다. 떨어지면 돈 버는 상품. 퇴직금 1억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벌었습니다. 300만 원, 600만 원. 내 감이 맞았어. 자만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2배로 벌겠다고. 하지만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이 오를수록 낙차는 크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예금 1억을 더 넣었습니다. 물타기. 손실은 6천만 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지금 포기하면 그냥 손실이니까.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마지막 물타기. 총 2억 5천만 원. 코스피 4,600. 저는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전략 매도. 손절. 석 달. 단 석 달 만에 30년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무서웠습니다. 내일은 떨어지겠지. 그 한마디, 그 확신, 제 노후를 앗아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인버스 하고 계신가요? 콧버스 하고 계신가요? 남들은 다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다. 그 소외감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면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 말 들어주세요. 인버스, 콧버스, 이름도 어려운 이 상품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증권사 직원도 말렸습니다. 은행 직원도 말렸습니다. 아내도 말렸습니다. 아들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애가 뭘 알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시장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99%가 예측 못합니다.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67세 은퇴자가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남들 벌 때 소외되는 게 무섭다고요? 그 소외감은 잠깐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내 돈을 잃는 건 평생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2억을 날렸다고, 집이 담보 잡혔다고, 매일 거짓말합니다. 매일 숨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습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손주 돌잔치, 용돈 줄 돈이 없습니다. 제주도 여행, 갈 돈이 없습니다. 67세, 남은 인생 20년, 빚쟁이로 살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은 떨어지겠지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모르는 상품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둘,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집 담보로 돈 빌리지 마세요. 예금 깨지 마세요. 셋,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벌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TV에서 대박 났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도박이 아닙니다. 남은 30년을 살아갈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평생을 망치지 마세요.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떨어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제발 멈추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 밤 용기 내서 모든 걸 고백할 겁니다. 울고 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노후를 도박에 걸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남들보다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